45살 파괴된 결혼 20년의 고백, 마지막 만남을 덮친 남편, 그리고 산산조각 난 나의 가족. 나는 조용히 내 잘못된 사랑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와 나누던 마지막 순간,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그 현장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아이들 없이 텅 비어버린 집이 으스스하게 조용해질 때마다 매일 밤 나 자신에게 되뇌는 말입니다. 전 남편이 나를 증오하는 데에는 너무나 타당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끔찍한 짓에 대해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은 2015년 내 나이 45에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당시 내 삶의 전부였던 전 남편 정우 씨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아름답다고 불러주었고 나를 챙겨주었으며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나를 여왕이나 공주가 아닌 언제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로의 첫사랑이었죠. 우리 친정 가족들은 정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는 내 남동생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흔치 않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그에게 건장한 두 아들, 당시 18세와 16세, 그리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 당시 13세를 낳아주었습니다. 딸들은 사립중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살이 쪘고 77kg가 넘는 체중과 떨어진 자신감에 괴로워했지만 그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투지 않았지만 가끔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스킨십 문제였습니다. 그는 나를 갈망했지만 나는 늘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가 원했던 따뜻한 위로와 접촉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지만 나는 그때 그것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내 생일 파티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헬스장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한 결과 77kg에서 56kg로 감량했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여자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이자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나와 함께 헬스장에 다녔지만 나만큼 강박적으로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113kg에서 97kg로 감량하며 몸을 다듬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내는 애정은 더욱 커졌고 육체적인 갈망도 커졌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춤을 추자고 하거나 밤늦게 산책을 가자고 졸랐고 집안일도 솔선수범 도왔습니다.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항상 나를 욕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간절히 원할 뜨겁고 순수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여전히 그와 깊은 관계를 맺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잃은 폐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더 원했지만 나는 거절했고
그가 제안했던 부부 상담도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이기심이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사무실에 새로운 부장님이 내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 생일 며칠 후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약간 어렸고 깔끔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갓살을 빼고 자신감을 얻은 나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시는 가벼운 대화로 바뀌었고 그가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자 나는 왼손 약지에 끼인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2달간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나는 결국 그의 관심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탈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감정적인 빈자리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정우 씨는 당신의 고전적인 아름다움만 알죠. 하지만 나는 당신 안에 숨겨진 이 반짝이는 보석 같은 면을 알아요. 그의 달콤하고 지적인 위로는 내가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격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점점 더 그를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고 내 삶의 불만들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고 나는 매일 밤 그와의 채팅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명백한 감정적인 외도였지만 당시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함과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집에 돌아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캐물었고 저는 그를 짜증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다툼은 그가 내게 키스하려 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전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부장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과의 육체적인 상황 전체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새 부장님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짓은 내 결혼 생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나를 끌어당겨 거칠게 키스했고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6개월간의 파멸적인 불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전 남편이 2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스킨십과 애정을 그 남자와 했습니다. 새롭고 금지된 관계였기에 나는 더 열성적이고 기꺼이 응했으며 항상 그럴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전 남편과 관계를 가졌지만 횟수는 예전만큼 잦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노골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사소한 습관들을 지적하고 심지어 그를 비하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결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은 것은 남동생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남동생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우울하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매형은 누나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도 이제 누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다는 정우 씨의 말을 듣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부장님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내가 배송을 부탁했던 사무실 물건이 담긴 상자를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격렬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결혼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 한 번의 만남을 고집했고, 어리석게도 나는 그의 간절함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주 쓰지 않던 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그가 격렬하게 움찔했습니다.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며 전 남편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내연남은 맞은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부서진 문짝과 함께 벽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굵은 눈물이 흘렀으며 입술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고 저는 역겨움과 수치심에 전율했습니다. 내연남이 상황을 모면하려 비틀거리며 일어나 떠나려 하자 전 남편은 그를 짐승처럼 노려봤습니다. 내연남은 좋은 말할 때 비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그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울며 전 남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의 등에 매달렸고 그 결과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웅얼거리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고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남편은 내연남을 옆에 눕혀놓고 112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연남의 부어오른 얼굴과 혀에서 흩뿌려진 피와 부러진 치아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고 저는 전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설정한 전화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연남을 폭행한 직후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수치스럽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남동생은 어떻게 정우 형에게 그럴 수 있냐며 내게 소리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했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격노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나를 향해 온갖 쌍욕과 협박을 쏟아냈고 시부모님은 나를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나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쌍둥이 딸들은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내연남은 얼굴 재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실상 그의 안아눈 구멍, 광대뼈, 턱뼈를 박살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한 여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이 그녀를 떼어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내연남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반지를 낀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를 더욱 끔찍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시댁에 머물렀고 기숙사 생활을 하던 쌍둥이 딸들은 나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로 면회를 가려 했지만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남동생은 전 남편이 자신이 일하는 교도소로 가게끔 조치하여 곁에서 그를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정우 씨에게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부탁하자 그는 나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너무나 격렬한 분노와 증오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어떤 상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조차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었는데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의 눈빛은 완전히 차가운 증오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기 위해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는 내 불륜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모두가 듣는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불륜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전 남편은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가 점심을 함께 먹고 주말에 둘만의 제주도 로맨틱 여행을 가기 위해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날 일찍 집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휴가를 계획했지만 결국 우리의 파괴적인 현장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을 잃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내연남이 비키라고 명령했을 때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를 때렸으며 내가 그의 등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야 멈췄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우리는 법정에서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교환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흐느낌을 듣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연남은 구두로 증언할 수 없었고 약물에 취해 있었기에 그의 상태를 담은 사진들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위가 뒤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이기적인 인간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결국 중상의 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고 딸들과 그의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나를 괴롭힙니다. 초기 3개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내연남의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갔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며 쌍둥이 딸들은 맹렬히 반항했습니다. 전 시누이들은 이마트에서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공격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사과하려 하자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나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입이 끊어져 저축이 바닥나자 새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나는 내 분야인 회계 분야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계법인은 나쁜 평판에 시달렸죠. 그래서 나는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연말정산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던 집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전 남편은 면회를 거부했고 모든 편지는 반송되었습니다. 샤워하며 우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나를 변호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거의 별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남동생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평생의 친구들마저 양분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짐을 싸서 사라질까도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는 내가 전 남편과의 관계에 너무 안주해버렸다고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남편이 아니라 섹스 파트너가 있는 친구처럼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거의 1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저녁을 차려놓으면 아이들은 각자 음식을 가져가 방으로 들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며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했을 때 나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갔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전 남편을 면회하려 시도했고 그가 나를 면회자 명단에 올려주기를 바랐지만 항상 거부당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반송되었고 내 심각한 우울증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내게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이 교도소 의무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수감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찔렸고 그 수감자는 척추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남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형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그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악몽이 내가 한 짓이었습니다. 의무실로 그를 찾아가려는 시도는 허사였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나는 그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편지를 썼지만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주 면회했고 나는 그가 그 사건 이후로 남동생에 의해 독방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아들은 전 남편과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는 오직 동생들에게만 전화하고 나와는 절대 통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시댁으로만 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형을 따라 같은 대학에 갔고 나에게 전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내게 혹독하게 대했지만 매주 아버지를 면회했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반항할 때면 외삼촌인 남동생이 훈육했습니다. 남동생과 나는 여전히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를 보러 가려 했지만 떠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올해 5월 초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고 아들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유를 몰랐고 그저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나는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대부분 무시당했지만 아이들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1년 넘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대학 육상부 소속이었으며, 딸들마저 다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웃고 농담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자기 혐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8월 말 나는 쌍둥이들의 고3 첫날이자 18번째 생일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성대한 생일 파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지만 딸들은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유를 묻자 딸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파티해 주실 건데 엄마가 아빠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언제 출소했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그가 모범수로 4월 말에 나왔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주 집에 오고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찼던 것은 그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남동생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년간 반송된 모든 편지를 들고 남동생 집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문틈으로 잠깐 그를 보았고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남동생에게 당장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들을 건네주고 차마 더 머물지 못하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차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돌아보니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울기 시작하며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닿은 내 손을 차갑게 떼어냈고 편지들을 내 차 보닛 위에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챙겨가. 면회는 여전히 거부한다. 나는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애원하고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문가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이들이 나를 그냥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매일의 삶을 버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내연남의 전처가 2년 전부터 전 남편을 방문했고 그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 그를 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어떻게든 나를 용서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내 곁에 있고 예전처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 가족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고 해도 결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